남편은 경비실 의자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지만 남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조퇴를 요청했고 대답을 듣자마자 경비실 문을 잠갔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남편이 일찍 들어온 모습을 보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남편은 소파 맞은편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남편이 말했다. 아내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내가 물었고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남편은 건강이 안 좋다고 대답했지만 아내는 그 말을 끊고 병원비는 누가 내냐고 맞섰다. 남편은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고 손으로 왼쪽 가슴 부근을 짚었다. 아내는 그 손을 보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고 그냥 아픈 척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지만 아내는 이미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며 깊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아내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듯 보였고 저는 이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불신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문을 세게 닫았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지만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고 물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닿지 않는 거리에 서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고 가슴 통증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남편은 오늘 경비실에서 느낀 공포를 떠올렸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으며 쓰러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또 돈 걱정부터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을 닦았다. 행주를 짜내며 아내는 남편이 또 핑계를 대는 거라고 중얼거렸다. 일하기 싫으면 솔직히 말하지 왜 아픈 척을 하냐고 아내는 혼잣말을 했다. 아내는 행주를 개수대에 걸고 거실로 돌아왔지만 남편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저는 아내의 반응에서 남편에 대한 깊은 불신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 역시 아내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며 진실을 숨기고 있었고 저는 이 관계가 이미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밤이 되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고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단절이었다. 아내는 거실 서랍을 열고 통장 3개를 꺼냈다.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이었고 잔액은 680만 원이었다. 두 번째는 병원비 통장으로 45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으로 820만 원이 적혀 있었다.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렸고 총액은 1,950만 원이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티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경비 월급 150만 원이 유일한 수입이라는 현실이 아내를 짓눌렀다. 아내는 탁자에 팔을 괴고 앉아 눈을 감았다. 남편은 방에서 아내가 서랍을 여닫는 소리를 들었다. 또 통장을 세고 있구나 싶었지만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가 돈 걱정에 시달린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몸을 웅크렸다.
저는 아내의 불안이 이해되었습니다. 2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노후를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아내가 남편을 압박하는 방식이 옳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고 남편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갔다. 경비실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남편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다. 가슴이 또 조여오는 것 같았지만 남편은 참았다. 경비실에 도착한 남편은 의자에 앉아 근무일지를 폈다. 어제 조퇴한 것 때문에 관리소장이 뭐라 할까봐 걱정이었지만 아직 연락은 없었다. 남편은 일지의 날짜와 시간을 적고 CCTV 화면을 확인했다. 아파트 입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내는 남편이 나간 뒤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탁자 위에는 남편이 마신 커피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아내는 그것을 들고 개수대로 갔다. 설거지를 하면서 아내는 어젯밤 남편이 한 말을 떠올렸다. 그만두고 싶다는 말.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다고 아내는 중얼거렸다. 저는 아내가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의 건강은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당장의 생활비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갈 거라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통장을 다시 꺼냈다. 이번엔 은행 앱을 켜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지난달 전기세 8만 원, 가스비 6만 원, 통신비 5만 원, 식비 40만 원이 빠져나갔다. 아내는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며 한숨을 쉬었다. 남편 월급 150만 원으로는 한 달을 버티기도 빠듯했다. 아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산책 나온 노인들이 보였고 그들은 여유롭게 걷고 있었다. 아내는 저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잘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과 남편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저는 아내가 느끼는 열등감과 불안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남편에게 쏟아붓는 건 옳지 않았고 저는 아내 역시 문제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경비실에서 입주민의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다. 상자가 쌓여 있었고 남편은 하나씩 동호수를 확인하며 분류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남편은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 얼굴이 떠올라 고개를 저었다. 아내는 집에서 점심을 차리며 남편 생각을 했다. 오늘은 또 멀쩡히 일하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아프다던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국을 끓이며 남편이 돈 때문에 핑계를 댄 거라고 결론지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남편은 진짜 아팠지만 아내는 믿지 않았고 아내는 진짜 불안했지만 남편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은 인사도 없이 방문을 닫았다. 남편은 옷장 서랍을 열고 깊숙이 손을 넣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석 달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남편은 종이를 펼쳤고 빨간 글씨로 쓰인 문장을 읽었다. 협심증 의심, 정밀 검사 필요. 남편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 정밀 검사를 받으면 돈이 들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아내에게 알리면 또 걱정만 커질 거라는 두려움이 남편을 붙잡았다. 남편은 결과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가슴 통증은 요즘 들어 더 자주 찾아왔고 오늘 경비실에서도 2번이나 가슴을 움켜쥐었다. 남편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아내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저는 남편이 왜 숨기는지 이해했습니다. 돈 걱정, 아내의 반응, 그리고 자신이 약해 보이는 게 싫다는 자존심. 하지만 저는 동시에 이 침묵이 결국 더 큰 파국을 부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저녁 식탁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다. 남편은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고 2사람은 마주보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내는 반찬을 남편 앞에 밀어주며 요즘 얼굴이 안 좋다고 말했다. 남편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병원은 갔냐고 아내가 물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고 안 갔다고 짧게 대답했다. 아내는 왜 안 가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남편은 바쁘다고 둘러댔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그렇게 아프다더니 병원도 안 간다며 중얼거렸다.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고 밥을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고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내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아내 역시 진실을 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저는 2사람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 경비실로 향했다. 출근길은 여전히 무거웠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빴다. 남편은 난간을 붙잡고 잠시 멈춰섰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남편은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다시 걸었다. 경비실에 도착한 남편은 의자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고 남편은 컵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에게 말하면 돈 걱정부터 할 거고 병원에 가면 큰 병이 나올 것 같았다. 저는 남편이 스스로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비겁함에 실망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오후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카트를 밀며 아내는 가격표를 하나하나 확인했고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골랐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아내는 잔액을 떠올렸고 또 한숨이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냉장고를 정리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을 버리며 아내는 남편 생각을 했다. 그만두고 싶다던 남편의 말이 자꾸 떠올랐고 아내는 불안해졌다. 정말 그만두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저는 아내의 불안을 이해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두려움만 생각했고 남편의 고통은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밤이 되었고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2사람은 그날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각자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 남편은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몸이 무거웠고 일어나기 싫었지만 남편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는 동안 가슴이 또 조여왔다. 남편은 거울 속 자신을 봤고 핏기 없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나서며 남편은 아내가 자고 있는 방을 힐끗 봤다. 아내에게 아프다고 말하면 뭐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믿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경비실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왔고 남편은 난간을 붙잡고 쉬어가며 올라갔다. 5층 계단 참에서 남편은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다. 누가 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경비실에 도착한 남편은 문을 열고 의자에 앉았다. 가슴이 쿵쿵거렸고 남편은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진통제를 먹을까 생각했지만 약통이 이미 비어 있었다. 남편은 물을 한 컵 마시고 근무일지를 폈다. 저는 남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참고 있었고 저는 그 고집이 결국 남편 자신을 망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입주민들이 하나둘 출근을 시작했다. 남편은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고 택배 도착 알림을 확인했다. 오늘은 택배가 특히 많았고 남편은 상자를 하나씩 나르며 동호수별로 분류했다. 한 입주민이 경비실로 들어와 택배가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며 따졌다. 남편은 택배 기사가 오는 대로 바로 정리한다고 설명했지만 입주민은 불만을 늘어놓고 나갔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10시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또 한 입주민이 찾아왔다. 남편은 규정을 설명했지만 입주민은 자기는 바빠서 그럴 수 없다며 언성을 높였다. 남편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입주민이 나간 뒤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남편이 감내하는 노동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이 남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남편이 아내에게 솔직하지 않은 태도도 못마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남편은 도시락을 꺼냈다. 아내가 싸준 밥과 반찬이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남편은 몇 숟가락 뜨다가 뚜껑을 닫고 물만 마셨다. 가슴 통증이 계속되었고 남편은 경비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오후 2시쯤 관리소장이 경비실로 들어왔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고 소장은 어제 조퇴한 일에 대해 물었다. 남편은 몸이 좀 안 좋았다고 대답했지만 소장은 요즘 민원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말만 하고 나갔다. 남편은 다시 의자에 앉아 CCTV 화면을 바라봤다. 화면 속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고 남편은 저 아이들이 부러웠다. 아무 걱정 없이 뛰어노는 모습이 오래전 자신의 모습 같았기 때문이다. 저는 남편이 깊은 피로와 허무함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저는 그 회피가 답답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남편은 근무일지를 정리하고 경비실 문을 잠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출근길보다 더 무거웠고 남편은 계단을 내려가며 난간을 꼭 붙잡았다. 집에 도착한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은 인사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남편은 눈을 감았고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걸 느꼈다. 저는 남편이 한계 상황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참으려 했고 저는 이 고집이 결국 남편을 쓰러뜨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저녁 식탁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아내는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고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봤다. 아내는 밥 먹으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배 안 고프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문을 닫고 혼자 저녁을 먹었다.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러겠거니 하고 넘겼다. 저는 아내의 무관심에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이상한데도 아내는 외면했고 저는 이 부부가 서로에게 얼마나 냉담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다. 아내는 무릎에 손을 올리고 먼 곳을 바라보며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 25년 전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다. 사업은 처음엔 괜찮았지만 IMF가 터지면서 거래처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남편은 조금만 버티면 된다며 대출을 받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철물점은 문을 닫았고 남편은 빚 8천만 원을 남겼다. 남편은 그때 아내에게 말했다. 다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 하지만 남편이 한 일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재기 기회를 찾는 것뿐이었다. 실제로 빚을 갚은 건 아내였다. 아내는 식당 주방 보조로 들어갔다. 하루 10시간씩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다듬었으며 주말도 없이 일했다. 월급 80만 원 중 50만 원을 빚 갚는 데 썼고 나머지로 생활비를 꾸렸다. 아내는 10년 동안 그렇게 일했고 마침내 빚을 다 갚았다. 저는 아내의 과거를 알고 나서 아내가 왜 남편에게 그토록 냉정한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그 과거가 남편을 평생 압박할 이유가 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그 10년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하며 돌아다녔다. 공사장 일용직, 대리운전, 심지어 전단지 돌리기까지 했지만 제대로 정착한 곳은 없었다. 그러다 60세가 되어서야 아파트 경비 일을 구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9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그 시절 무책임했다고 생각했다. 빚을 진 건 남편인데 갚은 건 아내였고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아내는 그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느꼈다. 아내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고 통장을 다시 꺼냈다. 1950만 원. 이 돈이 전부였다. 아내는 남편이 또 무책임하게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냐는 생각에 불안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 일하라고 압박했던 것이다. 저는 아내의 트라우마를 이해했지만 그것이 남편을 병들게 만드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과거에 갇혀 현재의 남편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시며 아내는 남편이 오늘도 저녁을 먹지 않은 게 떠올랐다. 정말 아픈 걸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아내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또 핑계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또다시 새벽에 일어났다. 몸 상태는 어제보다 더 나빴고 가슴 통증이 쉬지 않고 이어졌다. 남편은 옷을 입다 말고 침대에 주저앉았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일어났다. 경비실로 가는 길에 남편은 계단에서 멈춰섰다. 어지러웠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남편은 난간을 붙잡고 심호흡을 했지만 증상은 가라앉지 않았다.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아 계단에 앉았다. 한 입주민이 지나가며 남편을 봤고 괜찮냐고 물었다. 남편은 괜찮다고 대답했고 입주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다. 남편은 몇 분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나 경비실로 향했다. 저는 남편이 이미 위험한 상태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참고 있었고 아내는 여전히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오후 집에서 빨래를 개며 남편 생각을 했다. 요즘 남편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겼다. 병원에 가보라고 말할까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저는 아내가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정말 아플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 사실이 현실이 되면
자신의 요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의 이기심에 실망했습니다. 남편은 오전 10시쯤 경비실에서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상자가 무거웠고 남편은 힘을 주어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고 남편은 상자를 떨어뜨렸다. 쿵소리와 함께 남편은 가슴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남편은 바닥에 손을 짚고 버티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남편은 옆으로 쓰러졌고 경비실 바닥에 그대로 누웠다. 한 입주민이 경비실 창문 너머로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다. 입주민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와 남편을 흔들었다.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고 입주민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다. 그 사이 여러 입주민이 모여들었고 경비실 앞은 소란스러워졌다. 구급대원이 남편을 들것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남편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구급차에 실렸다. 저는 이 순간을 보며 남편이 결국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참았던 고통이 폭발한 것이었고 저는 이제야 아내가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느꼈습니다. 관리소장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받았다. 소장은 남편이 쓰러졌다고 말했고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다. 아내는 외투를 걸치고 급히 집을 나섰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 주소를 말했다. 택시 안에서 아내는 손을 떨었고 남편이 정말 아팠구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아내는 자신이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게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아내는 남편을 찾았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의료진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 곁으로 다가갔지만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다. 의사가 아내를 불렀다. 아내는 의사 앞에 섰고 의사는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협심증이 악화되었고 혈관이 좁아져 있으며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말했다. 아내는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었고 의사는 약 800만 원 정도라고 대답했다. 저는 아내가 남편의 상태보다 돈부터 물어보는 모습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불안도 이해했습니다. 800만 원은 아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다. 통장 잔액 1950만 원이 떠올랐고 수술비를 내면 115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잠시 후 아내는 병실로 돌아갔다.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남편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고 아내는 그 손을 꽉 쥐었다. 저는 이 순간 아내가 처음으로 남편의 고통을 실감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실감이 너무 늦게 왔고 저는 두 사람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의사는 내일 아침 수술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병실 의자에 앉아 밤을 보냈고 남편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스쳤다. 남편이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아내가 믿었더라면 어땠을까? 남편이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에 가라고 강하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내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저는 아내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였고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뒤틀렸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 앱을 열었다. 195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수술비를 내야 하고 남편은 당분간 일을 못할 것이고 생활비는 계속 나갈 것이었다. 아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저는 아내의 불안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불안을 남편에게 쏟아부은 건 잘못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를 짓누르며 함께 무너져 내렸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3시쯤 잠깐 깨어났다. 병실은 어두웠고 옆 의자에 아내가 앉아 조는 모습이 보였다. 남편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내를 바라봤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다시 눈을 감았다. 아내는 남편이 깨어난 걸 눈치채지 못했다. 아내는 의자에 기댄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고 남편의 지갑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아내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려고 남편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려 했다가 다른 종이를 발견했다. 보험 증권이었다. 아내는 종이를 펼쳐 내용을 읽었다. 남편은 20년 전부터 종신보험을 유지해왔고 월 보험료는 12만 원이었다. 사망 시 수령액은 5천만 원이었고 수혜자란에는 장남 김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내는 종이를 든 채 굳어 있었다. 수혜자가 아내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아내는 보험증권을 다시 읽었고 날짜를 확인했다. 20년 전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다. 저는 이 보험증권이 남편의 진짜 마음을 드러낸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지 않았고 아내가 자신이 죽은 뒤 돈을 제대로 쓸지 의심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 역시 아내만큼이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보험증권을 남편 지갑에 다시 넣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남편을 깨웠다. 남편은 천천히 눈을 떴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는 보험증권을 꺼내 남편 앞에 들이댔다. 이게 뭐냐고 아내가 물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남편은 보험증권을 보고 눈을 감았다. 아내는 왜 수혜자가 아들이냐며 다그쳤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대답하라고 아내가 소리쳤고 남편은 마스크 너머로 힘없이 말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목돈이 필요할까봐 그랬다고 남편이 말했다. 아내는 그럼 나는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아내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빚을 갚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수혜자에서 빼놨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저는 아내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동반자로 보지 않았고 아내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배제한 이 결정이 얼마나 깊은 불신에서 나온 건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변명했다. 아내가 돈을 잘 못 쓸까봐 걱정했고 아들에게 주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내가 돈을 잘 못 쓴다고? 빚 갚은 건 누군데? 아내는 보험증권을 구겨 남편 침대 위에 던졌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 나온 아내는 벽에 기대어 울음을 참았다. 눈물이 났지만 흘리고 싶지 않았다. 아내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불신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했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와서 바꿀 수도 없었다. 남편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아내는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뽑았다. 따뜻한 캔을 손에 쥐고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아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 저는 아내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아내 역시 남편을 압박하고 불신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를 망쳐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수술 준비를 하겠다고 의사가 말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병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지만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다. 저는 이 침묵이 이 부부의 미래를 예고한다고 느꼈습니다.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고 저는 회복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수술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아내는 수술실 밖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고 손을 꼭 쥐고 있었다. 3시간이 걸릴 거라고 의사가 말했고 아내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아내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다. 아내는 문자를 보냈다. 아빠 수술 중이야. 병원 좀 와줄 수 있니? 답장은 1시간 뒤에 왔다.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내는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딸은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가 바빴다. 아내가 아빠가 수술 중이라고 말하자 딸은 잠깐 침묵하더니 심각한 거예요? 라고 물었다. 아내는 협심증 수술이라고 설명했고 딸은 그럼 괜찮겠네요 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병원에 올 수 있냐고 물었지만 딸은 오늘 애학원 상담이 있다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릎에 내려놓았다. 자식들이 오지 않는다는 게 섭섭했지만 아내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저는 자식들의 냉담함에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 중인데 회의와 학원 상담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이 부부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해왔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3시간 만에 끝났다. 의사가 나와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고 이틀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길 거라고 설명했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의사는 수술비 정산을 하라고 말했고 아내는 수납 창구로 갔다. 780만 원이 찍힌 영수증을 받고 아내는 카드를 꺼냈다. 카드를 긋는 순간 아내는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느꼈다. 이제 117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저는 아내가 돈 걱정을 먼저 하는 모습이 이해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남편의 건강보다 돈이 먼저라는 게 이 부부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아내는 면회 시간에 잠깐 들어갈 수 있었다. 남편은 아직 마취에서 덜 깬 상태였고 눈을 감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틀 뒤 아들과 딸이 병원에 왔다.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였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아들과 딸은 병실에 들어와 아빠 괜찮냐고 물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자식들에게 수술비 이야기를 꺼냈다. 780만 원이 들었고 앞으로 남편이 일을 못할 텐데 생활비가 걱정이라고 아내가 말했다.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저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딸은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은 어디 갔어요? 라고 되물었다.
아내는 너희 대학 등록금 다 됐잖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딸은 그건 부모 의무 아니에요? 라며 냉담하게 반응했다. 저는 자식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운 건 의무지만 자식이 부모를 돕는 건 의무가 아니라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식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딸도 저희도 살기 바빠요라며 따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병실을 나갔고 아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허탈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 옆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병실은 적막했다. 저는 이 부부가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했다는 걸 보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자식들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았고 저는 이 가족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병실에서 남편과 단둘이 있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했고 아내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대답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아내도 침묵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안함도 용서도 이미 의미를 잃었고 저는 이 부부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뒤 퇴원했다. 의사는 최소 석 달은 쉬어야 한다고 말했고 무리하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석 달이면 생활비가 최소 450만 원은 더 들 거라는 계산이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침대에 누웠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빴다.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경비일은 당분간 못할 것이고 다른 일을 찾기에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았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통장 잔액을 떠올렸다. 1170만 원. 남편이 석 달 쉬면 700만 원 정도 남을 것이고 그 뒤는 어떻게 하냐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칼로 물을 썰며 손에 힘을 주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남편은 밥을 천천히 먹었고 아내는 반찬을 집으며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아내는 입을 열려다 말고 또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화는 사라졌고 서로를 향한 신뢰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지만 남편은 집중하지 못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만 들렸고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도 아내를 봤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 보고 있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아내가 물었다. 남편은 잠깐 침묵하더니 경비일은 그만두겠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은 더 이상은 못한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내는 그럼 내가 다시 일 나가야 하냐고 되물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너무 늦게 왔고 아내는 이미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화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남편은 화면을 보지 않았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다음 날 아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 청소 일자리가 있는지 물었고 소장은 마침 한 자리가 비었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냐고 물었고 소장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청소 일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는 남편의 반응에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그냥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저는 아내가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를 지탱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내는 청소 일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아내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을 또 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아내는 아파트 계단과 복도를 청소하며 허리를 숙였다.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며 아내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25년 전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때가 떠올랐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아내가 또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일했던 과거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현재가 다르지 않았고 저는 이 부부가 평생 제자리를 맴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간단한 가사를 돕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며 남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는 남편이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멀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쌓였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과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2달이 지났다. 아내는 매일 새벽에 집을 나가 청소 일을 했고 저녁에 돌아왔다. 남편은 집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며 아내를 기다렸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다. 아내가 퇴근하면 남편은 저녁 식탁을 차려놓았다. 아내는 말없이 앉아 밥을 먹었고 남편도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반찬을 주고받는 손길은 있었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거실에 남아 설거지를 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남편이 말했다. 아내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다시 말했다. 내가 건강만 챙겼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아내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며 대답을 피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다. 아내는 남편을 힐끗 쳐다봤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고 저는 이 사과가 받아들여질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섰다. 남편이 차려놓은 식탁을 다시 봤고 반찬이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걸 알았다. 남편이 신경 써서 준비한 거였다. 아내는 잠깐 망설이다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설거지를 하며 아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남편도 자신이 너무 많은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았다. 건강을 숨긴 것, 보험 수혜자를 아내가 아닌 아들로 한 것, 평생 아내에게 기댄 것. 남편은 그 모든 게 후회스러웠다. 저는 남편의 후회가 진심이라고 느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내는 평생 남편을 떠받쳤고 그 대가로 받은 건 불신과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또 새벽에 일어나 집을 나섰다. 남편은 현관까지 따라 나와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다. 아내는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나섰다. 남편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남편은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뜨기 전이었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남편은 자신이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했다. 하지만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아파트 계단을 청소하며 남편 생각을 했다. 요즘 남편이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안일을 돕고 밥을 차려주고 미안하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게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저는 아내가 남편의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실망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를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남편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의사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도 좋다고 말했다. 남편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했고 몸 상태가 나아지는 걸 느꼈다. 아내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고 월급 120만 원을 받았다. 적은 돈이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충분했다. 통장 잔액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아내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일을 찾아보겠다고. 경비는 못해도 다른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내는 건강은 괜찮냐고 물었고 남편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의 그 말에 조금 놀랐다. 아내가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게 오래간만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고맙다고 말했고 아내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저는 아내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용서를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아직 갈림길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나이가 많아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자신도 책임을 지고 싶었다. 아내는 남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자리를 검색하는 모습을 봤다. 그 모습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남편에게 차를 한 잔 내왔다. 남편은 아내가 건넨 차를 받고 고맙다고 말했다. 아내는 대답 없이 자리를 떴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다. 남편은 그 미소를 보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는 이 작은 순간들이 두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상처가 쌓였기 때문에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아내와 이혼해야 하나. 아내는 분명 자신에게 지쳤을 것이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아내도 방에 누워 생각했다. 이혼해야 하나. 남편과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더 이상 참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혼자 살 자신도 없었고 남편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도 보였다. 저는 두 사람이 각자의 방에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용서는 가능한 걸까 아니면 이미 끝난 관계일까? 며칠 뒤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다. 평소보다 반찬이 많았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아내를 맞았다. 아내는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다.
남편이 밥을 떠서 아내 앞에 놓았다. 아내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먹었다. 남편도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지만 분위기는 예전보다 부드러웠다. 식사를 마친 아내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지만 남편이 먼저 일어나 그릇을 치웠다. 아내는 잠깐 망설이다 남편에게 맡기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에 집중하지 못했다. 남편은 설거지를 하며 아내가 거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함께 있다는 것,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이 남편에게는 중요했다. 남편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남편이 소파 한쪽에 앉았다. 아내와 조금 떨어진 자리였지만 같은 소파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고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만은 않았다. 저는 이 순간이 두 사람에게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회복될지 아니면 결국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힐끗 쳐다봤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옆 얼굴이 평온해 보였다. 아내는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남편도 아내를 의식하고 있었다.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혼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남편은 대답을 알 수 없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용서는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이미 끝난 관계일까요? 남편의 변화는 진심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일까요? 아내는 남편을 다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부는 70평생 함께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했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건 이 부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부가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외면해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